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그동안 어르신들과 상담 나눴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이 시대를 어떻게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또 어떤 고민을 안고 생활하시는지 함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보시면 우리 예전에는 단일민족 이런 표현들 많이 썼는데요. 또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기도 했다고 하면 요즘은 많이 품어주고 사회적으로도 그 숫자가, 가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한 편이 그와 관계 있는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사례 두 편 중에 첫 번째 사례는요. 잘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중풍을 맞이하셔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셨던 할아버지예요. 근데 충격도 잠시고 지금은 재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할아버지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가 다문화 가정의 사례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외국인 며느리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한 가족이 되고 나니까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기더라 하는 그런 사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에서 할아버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좀 긍정적이신 분이고 성격은 활달하고 외향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도 또 잘 지내고 그리고 뭐 수영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즐기셨죠. 이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은 좀 편하게 생활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딱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크게 시간을 못 내시고 주말에는 아내 되시는 분하고 운동을 하신다든가 여행을 가신다든가 주말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바깥 활동으로 잘 즐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는 그런 일들도 없고 그러니까 좀 착하고 온순하게 이렇게 잘 살아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서 선생님들도 저도 지금 일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중풍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나도 언젠가 중풍이 올 수도 있겠다 또는 나도 언젠가 치매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중풍을 맞고 보니까 삶에 있어서 어떤 큰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사람들이 그런 큰 일을 맞이하게 되면 속상하다.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어떻게 지나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시련에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부정적인 생각.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 남한테 나쁘게 한 일도 없는데? 나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만과 화가 가득 차 있지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찾는 걸 먼저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할아버님도 역시나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고 나니까 화가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화가 많아졌는데 이 화를 예전에는 화가 나면 뭐 운동을 하면서 바깥 활동을 하면서 해소를 시켰다고 하면 지금은 중풍 때문에 반쪽을 못 쓰시게 되니까 해소를 하러 나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집에 계시니까 이 화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고스란히 아내 되는 할머니한테 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화를 온통 배우자에게 다 해소를 하는데 할머니도 받아주다가 이제 견디기 힘들어서 맞받아친다 그러면 이제 가족 안에서 갈등이 크게 일어나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한 거는 할아버지가 아무리 화를 표현을 해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그거를 그냥 다 받아주셨대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고맙네, 할머니 잘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할아버지는 그것 또한 화가 나더래요.
왜 내가 이렇게 화내고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왜 아무 대꾸도 안 해? 하면서 그것조차도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도 원래였으면 고맙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내 상태가 이러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침체기,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집안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니까 계속 이렇게 불만과 투정과 화만 내면서 집에 있는 게 나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생각을 빠르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수가 아니라 살궁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내가 앞으로는 이 많아진 시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궁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이 할아버지가 재활의 노력을 하신 거죠. 일단 모두 좋고 다 좋지만 몸이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몸을 조금 추스리는 게 우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재활의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앞에 산책도 조금씩 해보시고 또 이 할아버지가 좋았던 거는 예전에 젊으셨을 때부터 수영을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수영이 떠올랐어요. 이거는 내가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수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계획까지는 잘 세웠어요. 수영도 하고 앞에 산책도 해야 되겠다. 계획까지는 잘 세웠는데 그 다음에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일어났다 앉았다 이거를 얼마나 했겠어요. 왜냐하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 몸으로, 이 몸 자체가 되게 나한테는 낯선 모습이잖아요. 난 이 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몸으로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을 할 뿐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용기를 내셔서 드디어 가십니다. 수영장을 가셨어요. 가셨는데 마음에 얼마나 중무장을 하고 가셨겠어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상처가 되지만 정신적인 충격 또한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가셨어요.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 나오기는 어려워요. 근데 수영장을 딱 들어서는 순간 수영장에서 이미 수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를 쳐다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수영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 내려와서 물축이고 풍덩 들어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누군가가 입장은 한 것 같은데 영 내려오지를 못하잖아요, 계단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하면서 모두가 다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시선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 할아버지는 아주 느린 속도로 계단을 내려와야지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도 길었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몇 년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왜 두 발 모아서 한 계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쪽은 잡으시고 한쪽은 이제 마비감이 있으니까 잘 안 되시니까 두 발씩 모아서 이렇게 한 계단씩 이렇게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결국은 수영장 풀 가까이에 가셨고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기까지도 한참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수영장 물에 드디어 들어가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한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수영장 물이라는 곳은요. 지금은 내가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입수를 했지만 원래는 내가 나비처럼 또는 뭐 물 이렇게 가르는 돌고래처럼 훨훨 나르면서 수영을 하던 곳인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렵게 느린 걸음으로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일단 슬픔이 왔어요. 두 번째는 중풍을 맞이하신 다음에 나는 앞으로 영영 걸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앞으로 영영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거야 라고 굉장히 좌절하면서 집에 계셨었는데 어느덧 내가
수영장에 와서, 예전에 다니던 수영장에 와서 걷기라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두 번째로는 기쁨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영장 물에 몸을 담그고 나니까 옛날 추억도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처음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이제 뜨거운 시선들을 경험했고 견디는 거를 한번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열심히 자주 다니셨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다니시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또 수영장 분들도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지금은 할아버지가 이 초보 라인 있죠? 초급자들 하는 라인에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로만 수영을 하신대요. 하시는데 우리 수영하시는 분들도 양쪽 팔과 양쪽 다리를 다 써가면서 수영을 해도 이게 숨이 찬 건데 한쪽으로만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저 끝까지 25m가 되는 풀을 한 번에 가기는 어렵고요. 몇 미터 가다가는 서신대요. 그리고 또 몇 미터 가다가 서고 이거 반복하는데 그래도 하실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적응이 되셨다고는 해도 이렇게 한쪽 팔로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 내 체면이나 자존심은 좀 접어두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와도 내가 이거는 견뎌야 된다. 이게 치료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꿋꿋하게 저기 끝까지 가고 오고를 반복하시는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시고 나면 수영장에서 남의 시선이 느껴지는데도 그걸 일부러 응대하지 않고 내 할 수영만 하고 오느라고 계속 긴장을 한 채로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는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누우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수영장을 자주 다니셨고 또 산책도 자주 다니시면서 체력을 좀 키우기 시작하셨죠. 근데 그 다 좋은데 수영장도 산책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할아버지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좀 슬프다. 몸이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시선이 집중되고 그런 모습들, 그런 생활들을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조금은 왜 우리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조금 권태기, 침체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지는 시기에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 저 지금 좀 많이 울적하고요. 하다 보니까 자꾸 눈물도 나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상담 드려요. 그냥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하소연 겸 하소연이라도 좀 하려고 상담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제일 먼저 해드린 게 어르신처럼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재활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에는 지금은 슬프시겠지만 다른 분들이 중풍 맞으신 분들보다는 회복 시간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회복을 하실 때 병원 치료에 많이 의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재활 치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병원 치료도 물론 하시지만 스스로 하는 재활 치료를 하시는데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를 하면요, 물론 좋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근데 할아버지 스스로 재활 치료를 하신다는 건 할아버지가 환자의 역할도 하셔야 되지만 전문가의 역할도 하셔야 되고요. 보조원의 역할도 하셔야 되고 모든 걸 다 혼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재활 치료보다 훨씬 더 4배, 5배 이상의 노력과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재활의 속도는 4배, 5배 이상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어르신은 지금 재활치료를 혼자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 그렇게 다른 분들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거를 못 하시기 때문에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르신이 지금 그게 가능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수영장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수영장을 혼자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내는 데는 어디지? 또 어디 샤워하는 데를 통과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는 문은 어디고 내려갈 땐 계단으로 가야 돼.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내 몸은 달라졌지만
내 몸을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익숙한 거잖아요. 수영을 늘 했기 때문에 수영을 하는 기능만 지금 안 된다 뿐이지 나머지 것들은 내가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은 수영이라는 거를 젊어서부터 해왔다는 게 참 잘하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서 좀 느꼈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평소에 이 할아버지에게 참 좋았던 거는 평소에 미리미리 운동을 꾸준히 하셨다는 점이 중풍을 맞이하신 이후에 재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몸은 이렇지만 조금 뿌듯함이 밀려오는 거죠. 그게 뭐랑 같으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잃는 상황이 됐는데 예전에 저축해둔 게 많았다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해둔 게 많으니까 이거 하나씩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한테는 평소에 꾸준히 운동해 왔다는 게 저축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재활을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고마웠던 거는 할머니의 존재예요. 옆에서 잔소리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묵묵히 모든 거를 쿠션처럼 다 받아주는 나의 배우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마음적으로 든든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시는 재활 쪽이 뭐냐 봤더니 수영과 산책이 주로이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평소에 중풍 있기 전에는 주말에 할머니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즐기셨는데 아마 지금과 같은 페이스로 수영과 산책을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나중 되면 머지않아서 할머니하고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운전을 좀 하실 줄 안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동네 안에서 산책을 하시지만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공기도 좋고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지를 선택을 하신다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걷는 운동들도 할 수 있어서 여행이 주 목적이 즐기는 여행 이게 아니라 나의 재활을 위한 여행 이렇게 테마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금은 좀 울적해 하시는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할아버지처럼 중풍이 아니어도요. 그냥 건강한 분들도 운동하시다 보면 슬럼프는 오게 돼 있어요.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슬럼프 오죠. 네. 우리 다이어트 평생 하는 게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는 살이 안 빠져.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도. 자,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 어르신도 지금 중풍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활을 하시는데 지금은 좀 정체된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좀 울적해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남들은 잘 모를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알아요.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어떤 변화가 일어나십니까? 그랬더니 남들은 미묘한 차이라서 잘 못 느끼겠지만 제 오른쪽 팔이요. 조금씩 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다 접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 상태도 접어져 있는 거고 이 상태도 접어져 있는 건데 할아버지는 이 차이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거죠. 보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앞으로 재활에 더 열심히 노력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금 이 할아버지한테 좋았던 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좋았던 부분은 어르신이 즐겨 하시는 운동이라든가 즐겨 하시는 여가 프로그램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집에서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었을 때 시간 남을 때, 일할 때 말고 여유로운 시간이 남을 때 내가 주로 뭘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퀼트를 배우러 다닌다. 나는 주로 강의 듣는 거 참 좋아한다. 나는 수영하는 거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종교 활동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내 집에서 걸어서 얼마 안 가면 있다. 위치에 있다. 그런 곳에서 생활하신다면 선생님들은 그 곳이 가장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곳들을 하나씩 둘씩 개발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울러서 이 어르신이 지금은
혼자 운동하는 거에 대한 얘기만 꾸준히 했죠. 앞으로는 재활을 열심히 하셔서 몸도 조금 펴지신다면 몸이 펴지시는 만큼 마음도 조금 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견뎌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친구를 만납니다. 이웃들과 밥을 먹습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아마도 재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몸 상태가 좀 나아지시면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그걸 기다리시기보다 어르신 먼저 집으로 가까웠던 친구들 또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 초대해서 식사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가족들하고만 매일매일 지내다 보면 생활에 있어서 어떤 색다른 활력소, 활기가 없잖아요. 근데 친구들과 이웃들과 어쩌다 한번 밥을 먹고 나면요. 밥 먹으면서 막 얘기 나누잖아요. 그게 나에게 활력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조금 더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뭐와 같은가 하면 늘 운전하던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도 이제는 좀 교류를 하면서 재활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더 재활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좌절하게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하려는 말은 실패했을 때 또 일어나서 또 해라, 또 도전해라. 그리고 또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도전해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실패를 같은 사람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일어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겨워도 지금 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아도 내가 나를 다독여서 일어나는 그런 연습들,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나가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빠르게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결실이 있지 않으면 좀 불안해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일이 있는데 결과물이라는 거는요, 시간의 문제예요. 빨리 나타나는 결과도 있지만 늦게 나타나지만 더 값진 결과들도 있어요. 자, 우리 꽃 참 좋아하시는데 꽃이 봄에 나는 꽃도 있고 여름에 나는 꽃도 있고 가을에 나는 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봄에 나는 개나리나 진달래만 꽃 중에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가을에 나는 코스모스도 참 좋아하는 분들은 이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 하면 일찍 피어야 제일 예쁜 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늦게 피어도 또 우리 일상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결실을 좀 늦게 맺는다 해도 그게 더 값진 결실일 수도 있으니까 시간에 따른 초조함이나 불안감은 생길 때마다 우리 이런 꽃에 비유해서 생각을 하셔서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중풍 맞이하신 할아버지, 물론 저도 상담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상담할 때 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 제가 원래 눈물이 많아서 저도 같이 울거든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아파요. 울고 가시면. 근데 모르겠어요. 할머니들이 오셔서 우시면 제가 이렇게 등도 이렇게 쓰다듬어 드리고 손도 이렇게 잡아 드리면서 위로를 해 드리는데 할아버지들이 우시면 너무너무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일단 좀 단순한 생각이지만 할머니들보다 체격이 크시잖아요. 체격 크신 분이 제 앞에서 울면 저는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할아버지는 상담하러 오셔서 많이 울고 가셨던 그런 할아버지예요. 아마도 그동안 이 마음속에 이 슬픔, 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견디셨던 마음, 이런 것들이 크게 쌓여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래도 가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아내 되시는 할머니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담센터에서는 다 털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털어놓으시면서 이 아내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한껏 쏟아내고 그리고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사례는 중풍 할아버지가 재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시는 극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하시죠. 예, 이제 요즘에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이렇게 몸이 이렇게 후천적으로 불편해지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 좀 내일이 아니지만 좀 암담한 생각도 들고, 저렇게 운동을 해서 나아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니까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구나, 이런 조금 긍정적인 시선이 좀 생긴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이제 할아버지는 굉장히 예전부터 운동을 많이 하셨고 외향적이신 분인 것 네. 같아요. 근데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집 나가기 무서우신 분들은 집 안에서 어떤 운동을 좀 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 어르신은 원래 운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거를 응용해서 하셨으니까 참 좋았던 사례이고요. 원래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일단 처음에는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하시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그 중풍이어서가 아니라 코로나19 이후로 홈 트레이닝이라는 거 많이 개발되고 따라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중풍이신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따라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강도가 좀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노인 시설이나 노인 기관에서 주로 하시는 체조가 있습니다. 그 체조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거동이 안 되셔서 앉아서 하시는 체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하시는데 이렇게 팔을 앞으로 한번 뻗어보시죠. 팔을 앞으로 뻗고 골반을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체조들도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된대요.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앉으신 상태에서 박수를 치시는데 이렇게 손을 모으신 다음에 뒤로 한 손을 보내요. 보낼 수 있는 만큼. 몸의 방향도 그쪽으로 가요. 갔다가 다시 오면서 짝. 그럼 여기가 펴지는 거거든요. 가슴과 어깨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쫙 칩니다. 근데 이제 갔다가 할 때 뒤로 갈 때 보면 어깨도 좀 시원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체조들도 하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손을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였다가 이렇게 기울였다가 하시는데, 집에서는 편안한 복장을 하시고 이거를 하시면 옆구리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드시게. 그리고 지금 이 어르신 같은 경우 또 중풍을 경험하신 분들은 한쪽은 괜찮으신데 한쪽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성한 쪽의 손으로 불편하신 손을 잡고요. 이걸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의 힘으로써 운동이 되는 거죠. 재활이.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이런 체조부터 하시다 보면, 집에서 계속 하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좀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씩 밖에 갔다 오시는데 멀리 가시거나 무슨 운동을 하시거나 이럴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살살살 걸어갔다 오겠다. 짧은 거리를 정해놓고 다녀오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에서는 중풍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다문화 가정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정이 생긴 지 참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처음에 다문화 가정 생겼다라고 할 때 주로 이제 결혼과 관련된 다문화 가정 많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생긴 다문화 가정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일을 하러 오게 되는 취업과 관련된 다문화 가정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모습들 볼 수 있는데요. 요즘도 그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례는 농촌 지역에서 살고 계신 할머니예요.
근데 할머니한테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심성이 참 곱대요. 고운데 장가를 못 가고 있대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 아들도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어 온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약간 부끄러운 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육은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아예 여기 농촌 우리 여기 동네에서는 다들 그냥 그 정도만 교육해요. 다 농사 짓고 사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해 필요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부끄러워하시지만 어쨌든 그 뭐 공부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심성 착하고 사람 좋은데.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심성 좋고 뭐 사람 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아드님이 숙기도 없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장가를 아직 못 가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고민했는데 아드님이 드디어 장가를 갔대요. 갔는데 그 며느리가 필리핀에서 온 며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뭐 외국인이면 어때 아들하고 마음 잘 맞춰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딱 가족이 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이 할머니 성품 보면요. 아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누구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성품이 따뜻하고 온화하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딱 그 성격이에요. 부모님들이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키워온 거거든요. 근데 아드님이 성격이 참 착하다 그랬잖아요. 할머니도 그러세요. 그래서 이 착한 성격으로 외국에서 온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네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그럼 대화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눈빛으로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지금 5년이 지났답니다. 5년 정도 됐으면 무탈하셨나요? 가정 안에 별일이 없었나요? 그랬더니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모두 성품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할머니 계시고 아들 있고 필리핀에서 온 며느리 있고 한데 손주를 낳아서 지금은 4명이래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정의 분위기도 예전하고는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주 좋아졌어요. 딱 거기까지만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다투기 시작하더래요. 할머니 어떻게 다퉈요? 말이 안 통하는데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5년쯤 되니까 한국말을 조금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5년 살았다. 그러면 그 나라 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한국말을 5년 동안 조금씩 익혀서 이제는 한국말로 본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은 표현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할머니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부부간에 살다 보면 투닥투닥 다투기도 하고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있는데 아니 그럼 둘이 싸우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두 분이 싸울 때 아들과 며느리가 싸울 때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 내가 뭐 끼어들 수도 없고 나 그냥 내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다투고 나면 그게 며칠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냉랭한 채로 며칠이 지나가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고민은 뭐냐면 아들과 며느리가 싸울 때 내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 방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에서 계속 계시면서 못 나가고 계시면서 그 생각을 하셨나 봐요. 내가 같이 계속 사는 게 맞나? 따로 살을까? 이 생각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는 며느님이 마음에 드셨어요? 또 지금은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며느리도 착해요. 그러세요. 며느리도 착하고 다 좋아요. 그래서 혹시 며느리한테 불만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불만이세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살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대요. 어려웠어서 며느리는 아끼는 생활이 몸에 배었는데 그게 너무
할머니가 볼 때 지나칠 정도로 아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골 마을이고 하니까 동네 같이 모여서 밥을 드신다든가 뭐 생일 파티도 같이 한다든가 동네 이웃들이 같이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잔치도 있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며느리가 그걸 너무 많이 싸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끼는 게 몸에 배었어서 아이고 이거 남았으니까 아깝다고 다 싸갖고 오는데 할머니 보시기에는 이 동네 이웃들이 그냥 남이 아니라 다 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며느리가 너무 욕심을 내서 다 챙겨오니까 동네 사람들 보기 너무 민망해서 나 그게 조금 불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물론 창피할 수 있겠죠. 창피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역 어르신들이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프게 쓰지 않고 젊은 사람이 생활력이 강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한국말을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조금은 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싸우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갖고 오면 내가 엄마가 좀 창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알아들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착하고 다 좋은데 이게 문제다라고 상담을 해오셨어요. 제가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다문화 가정이 뭐가 제일 큰 고민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료도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상담했던 사례들도 한번 이렇게 다시 검토도 해봤는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고민과 걱정은 언어의 문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국말 잘하시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 얼마나 부럽겠어요.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 거. 우리 미국 사람 보면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라고 부러운 거랑 똑같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언어가 우리는 잘 통하는 한국말을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사람들이어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좀 갈등이 있거나 좀 뭐 다투거나 하면 그 원래 원인 제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아유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 하죠. 한국말이 능숙해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다문화 가정은 언어가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면은요,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한국말을 배우면서도 한국말로 이 말을 할 때 디테일한 이 세부적인 설명을 못 해요. 못하고 중심 단어나 좀 강력한 표현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조로운 문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떨어지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아드님하고 자주 요즘 다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며느리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5년 동안 그동안 생각이나 감정이나 왜 기뻤던 일도 있었을 거고 불편했던 감정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저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참 많은 감정의 보따리들이 이 안에 있을 텐데 그걸 5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못하고 지냈다는 건 와, 이거는 우리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거의 교도소에서 지낸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내가 조금이나마 할 줄 알게 됐다? 그래서 많이 꺼내고 있는 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생각에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 왜? 아이들 말 못하던 애들이 말을 처음에 하기 시작하면 아우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 며느리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속의 얘기를 많이 꺼내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할머니가 또 그럴 때 남편 되는 그 장남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생각을 하면 일단은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5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요. 들어주기 싫어서 안 들어줬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5년 동안은 이 사람이 얘기를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5년치 묵었던 얘기를 지금 이제 막 꺼내는데 그게 좋은 얘기만 있을 리는 없죠.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서운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다 할 텐데 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며느리가 장남, 그러니까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며느리가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어서 그분들이 며느리를 위한 배려를 해줘야죠. 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품어줘야 돼요.
외국에 혼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할머니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품어주느냐? 친정엄마처럼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도 물론 아들하고 이 할머니가 잘해줬대요, 며느리한테. 그랬기 때문에 며느리가 잘 적응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지금 이 뭐 불만도 얘기하고 해서 다툼이 있다고 했죠? 그거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나 이 남편이 잘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면 5년을 견딘 후에 지금 불만이든 이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이미 떠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런 것도 느끼고요. 이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서 애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같이 잘 지내왔고 이제 와서 내 생각을 조금 풀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들어드리라고, 무조건 품어주시라고. 그래서 딸이다 생각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며느리가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도 서툰 한국말로 감정을 표현하지만 그거보다 진짜 쌓여있는 얘기를 훅 털어놓으려면 결국은 본인 나라 언어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곳들을 며느리가 찾아보긴 좀 어려워요, 사실.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머니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복지관 문화센터를 할머니가 알아봐 주셔서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두 번이든 그곳에 온다면 속에 있는 감정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관계, 가족 관계에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알아봐 주시면 그러면 며느리는 그런 데 다니면서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나라 친구. 그러면 이제 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같은 나라 친구가 혹여 이 우리나라에 먼저 왔던 친구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얘기도 조금 선배로서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요. 이 며느리보다 뒤에 한국에 온 필리핀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며느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나눠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때,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 이렇게 잘난 체 하면서 이렇게 알려줄 때 어떤 존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화센터나 복지관을 며느리가 다니다 보면요. 거꾸로 며느리가 필리핀 언어를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할머니가 정보를 찾아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왔고 요 시기만 잘 넘어가시면 이제는 의사소통은 해결이 될 테니까 두 번째로 가족 간의 관계만 잘 조정하면서 살아가시면 앞으로 이 가정은 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손주도 있고 하니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의 그런 생활 모습들, 할머니를 통해서 며느리와 아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하시죠. 네,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가까운 이웃에서도 베트남에서 이제 오셔가지고요. 10년 넘게 산 그 애기 엄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대가족에서 그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가족들이 그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니까 점점점 그 가족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그런 문제들이나 또 그 며느리들의 어려움을 같은 여자로서 참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런 며느리 또 남편의 입장으로는 아내잖아요. 그러면 가족
그 가족이나 또 뭐 시어머니나 남편이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 며느리를 도울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외국인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라고 할 때 맞이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을 드릴 때는 손님에 대한 준비를 하고 맞이하잖아요. 그것처럼 외국인 가족을 드릴 때 맞이할 때 가족들이 사전에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짧게 외국에 여행을 갈 때도 그 나라 언어로 인사말이나 기초 회화 정도는 좀 공부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댁의 사례도 그렇고 선생님 질문하신 그런 경우도 그렇고 외국인과 가족이 된다? 그러면 그 외국인이 살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미리 좀 공부해 둔다면 의사소통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의사소통보다 더 큰 효과는 이 새로 들어오는 가족이 이 가족은 나를 위해서 어렵게 우리나라 말을 좀 공부를 해줬구나.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는 관계 형성이 이미 끈끈하게 돈독하게 될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어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 좀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그 나라의 문화 또는 풍습, 그 나라는 가족들 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명절이라든가 이런 기초 상식 정도 좀 공부하시고 맞이하시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말로 안 되면 왜 외국 나갈 때 손짓 발짓이라는 표현 쓰지요? 예, 비언어적인 거. 얼굴 표정 온화하게 해주는 거, 자주 웃어주는 거 이런 걸로만 해도 충분히 새로운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중풍 할아버지가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셔서 극복하시고 있는 중에 약간 슬럼프에 빠지신 사례였는데 아마 저하고 상담하신 이후에 지금은 또다시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할머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며느리에게 친정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신다면 앞으로 이 가족은 더욱더 화목하게 계속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다른 또 유익한 사례를 준비해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